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양국의 충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대대적인 보목에 나섭 가운데 참전하지 않겠다고 했던 헤즈볼라가 합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그런 가운데 한국이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인신들은 10일 레바논 이스라엘 접경 지역에서 스리엘과 헤즈볼라의 충돌이 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마을 아비빔을 향해 두 발의 유도 미사일을 쏴 이스라엘군 차량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11일 이스라엘 공군이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북부로 발사된 로켓 15발 중 4발을 요격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마스의 공격에 보복하려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침공을 위협하자 북쪽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 등이 거듭 이를 견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는 하마스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평가받고 있기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에 제2의 전선이 얼리면 전쟁은 점점 커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앞선 2006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때 한 달 동안 전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제거하려 했으나 강한 저항 앞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철군했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건국 이후 벌인 수많은 전쟁 중에서 사실상 처음 패배한 전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1일 오전 미국의 탄약이 이스라엘에 최초로 도착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CNN에 따르면 이스라엘 방위군 IDF는 미국의 탄약을 실은 비행기가 네바팀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탄약으로 상당한 타격과 추가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월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군에게 포탄을 지원하기 위해 중동 분쟁 발생 시 사용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비축해둔 포탄 30만 발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중동 분쟁이 발생하면서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탄약 주의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접쟁이 장기화되면서 탄약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데 최근 미국은 탄약이 부족해지자 지난해 이란에서 압수한 탄약 100만여 발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7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수억 발의 탄약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붓을 것처럼 소모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여름부터 동부 최대 격접지 바흐무트에서만 포탄 수십만 발을 사용하는 등 소모전을 이어가면서 올 초부터 탄약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토도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무기고가 바닥을 드러냈다며 회원들의 무기 생산 확대와 국방비 확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브바오르 나토 군사위원장이 지난 3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바르샤바 안보 폴업에서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탄약류가 부족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통의 바닥이 보이고 있다고 표현하면서 나토 회원국들과 방위산업체들이 훨씬 빠른 속도로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품질 수준을 낮추는 대신 생산량을 크게 늘리고 북한에서부터 탄약을 지원받아 우크라이나보다 우세한 상황입니다. 영국 BBC는 미국은 온 초부터 탄약 생산량을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이유는 지난 6월 방산업계의 이유 기금을 지원하겠다며 탄약 생산 지원법을 추진하는 등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의 수요를 충당할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최근 탄약 가격이 급등하면서 점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 서방의 지원 여력에 한계가 온 것이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전쟁까지 터졌기에 이 탄약 부족을 어떻게 감당할 것지에 대한 말이 나오는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큰 탄약 비축 본량을 보유하고 가장 높은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국은 러시아의 관계를 생각해서 직접 지원을 하지 않고 우회 지원 형태가 되었지만 이스라엘은 덜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전통적 우방으로 그동안 경제적 군사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여 왔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했는데 자국 브랜드가 없는 이스라엘에서 현대차는 9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KF-21에 들어가는 AESA 레이더 개발에도 이스라엘 이 기술 협력을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유일하게 지도의 독도와 동해를 표기해주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런 특별한 관계는 경제와 무기기술 개발 협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파료한 탄약을 한국이 공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2014년 가자지구 분쟁이 터지자 이스라엘은 한국 탄약을 대거 구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로 수출한 무기는 폭탄, 수류탄, 어뢰, 미사일, 탄약 등 발사무기류로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의 53.7%를 차지했습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포탄과 탄약 등의 무기를 세계 제1의 탄약 생산국 한국에게서 수입했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마스가 북한제 로켓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에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어 포탄이 부족해지면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약을 비축하고 있는 국가이자 한국이 많은 포탄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1000대 이상의 K1전자와 3000여 문의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국이 보유한 105mm 포탄은 약 340만 발, 155mm 포탄은 360만 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탄약은 품질과 강도 면에서 세계 최고라고 평가받는데 또한 현재 155mm는 작십하고 만들면 월 30만 발 이상 생산할 수 있고 풍산에서 만드는 각종 포탑을 다 합치면 연간 1억 발의 탄약을 생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이번에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의 풍삽과 LI진엑스원 등 방산기업들의 주가가 가장 먼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무력 충돌에서 여전히 재래식 무기가 사용되며 무엇보다 충분한 탄약의 보유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이 때문에 탄약을 공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탄약을 생산하는 기업 풍산은 놀라운 성과와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풍산은 탄약 공급 외에도 폴란드의 요청에 따라 폴란드 현지에 탄약 공장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산 K2전차와 K9 자주포 수입과 연계해 풍산과 한국 정부 측에 현지 탄약 공장 건설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K2전자 1000대와 K9 자주포 700여 문을 도입하려 하기에 탄약 생산 공장의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탄약 공장이 지어지면 폴란드와 동유럽은 물론 이번에 충돌이 벌어진 이스라엘에게도 수출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 지역의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UAE에 이어 사우디도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이에 대해 도입하려 하는데 많은 중동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 구입을 서두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전쟁의 시대가 이어지면 최대 수혜는 한국 방산업체가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시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 생신 능력을 갖춘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풍산방산기술연구원은 지난 9월 국제연구개발 표준인 CMMI 2.0 버전에서 최고 단계인 레벨5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CMMI는 미국 카네기 멜콘대 부설 연구소인 소프트웨어공학연구소가 개발한 연구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역량평가 모델로 지난해 기준 전 세계 106개국 1만 9천여 개 조직에서 적용한 국제표준입니다. 전 세계에서 레벨5를 획득한 곳은 전체의 9% 미만으로 현재 국내 레벨5 인증 기업은 8곳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탄약 생산 능력과 더불어 품질까지 세계 최고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이스라엘에서도 전쟁이 벌어지면서 전 세계의 정세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보를 소홀히 했던 나라들이 긴급히 국방을 강화하려 하고 접쟁이 벌어지는 국가들에서는 포탄을 더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전 세계의 유일한 휴전 국가로 다른 국가들이 국방비보다 경제 발전에 큰 재정을 쓸 때 어쩔 수 없이 무기를 생산하고 개발하는데 큰 돈을 지출해야만 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큰 국방비까지 쓰면서도 한국은 경제 개발과 무기 개발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연이은 전쟁으로 국제사회가 불안해지는 지금 한국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장중요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협력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아키바 토르주안 이스라엘 대사, 이번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 한국 정부는 비판 성명을 내며 이스라엘을 지지했습니다. 지난 10일 아키바 토르주안 이스라엘 대사는 한국 지지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이번 전쟁이 끝나면 더 깊어진 협력 관계를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토르 대사는 이번 전쟁이 길어도 한 달 내지 2달 내에는 끝날 것이라면서 과거 용기르푼 전쟁 같은 경우도 3주가 채 걸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비롯한 많은 서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KF-21 전투기 개발의 국산 엔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힘든 시간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몇 년 동안 우리를 괴롭혀온 분담금 문제는 설령 인도네시아가 KF-21 개발에서 손을 뗀다 하더라도 개발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제외를 한다면 결국 국산 엔진 개발은 꼭 풀어야 할 과제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KF-21 전투기에 장착된 쌍발 엔진들은 해외에서 완제품 또는 부분 개조 형태로 도입해 일부 부품만 국내에서 생산하고 조립하는 기술 도입 생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적 수준의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KF-21 전투기 엔진의 국산화율은 40% 미만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나라가 항공 엔진 관련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엄격히 통제하며 관리를 하고 있기에 선진국으로부터 기술 이전 및 협력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따라서 현재 미국의 엔진 탑재된 KF-21 전투기를 수출하려면 미국으로부터 수출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자주 국방 및 방산 수출의 큰 장벽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국방과학연구소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예상보다 빠르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전투기의 고속 비행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엔진팬과 항법 소프트웨어 등 13개의 항공 장비를 1년 안에 국산화하려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제는 KF-21 전투기의 시제기에 적용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최근 공개된 것인데요. 이에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엔진 개발에 관련된 기업들과 유기적인 협력이 이뤄지고 있으며 최소 10개월 안에는 엔진 국산화에 대한 성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개발진들은 엔진 부품의 국산화율을 85%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의 발전 속도를 보자면 95% 이상의 국산 엔진 개발도 가능해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수출 및 성능 개량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미국은 무기 부품 수출이 줄어들어 탐탁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나 북한과 중국의 얼굴을 맞대고 있는 한국의 국방력이 강화된다면 미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에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의 엔진 개발에 질투 어린 시선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은 20년 동안 전투기 엔진 개발을 위해 엄청난 공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자체 기술력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 엔진 분야의 선두를 달렸던 러시아의 제트 엔진을 베끼려고 노력해왔는데요. 하지만 그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허상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였는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현재의 중국의 기술력은 과거의 구소련조차 따라잡지도 못하고 있다는 조롱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1990년대에 러시아로부터 수호의 27 전투기를 수입하게 됩니다. 이 수입은 단순한 국방력을 높이려는 목적이 아니었는데요. 이 전투기에는 당시 러시아의 첨단 엔진인 AL-31F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 엔진을 무단으로 복제하려고 했지만 이것도 최소한의 기술력이 바탕이 돼야 가능한 이야기라서 이조차 없던 중국은 끝내 완벽한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러시아의 엔진에서 추출한 기술로 WS-10이라는 자체 엔진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WS-10은 제20, 제21 등의 전투기에 탑재되었지만 러시아의 구형 엔진인 AL-31F보다 추력이 약하고 고장률도 현저히 높았습니다. 중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L-31F의 개량형인 AL-31FN과 AL-31FM이 엔진을 또다시 수입하면서 또 한 번의 양심 없는 짓을 감행하게 됩니다. 중국이 이처럼 우방국 등에 칼을 꽂으면서 복제를 하려는 이유로는 중국은 스텔스 전투기인 J-20을 개발하면서 더 강력한 엔진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WS-15라는 새로운 엔진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그동안 터빈 과열 등의 문제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기에 WS-15에는 러시아의 엔진 기술과 별도로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에 들어가는 F-119 엔진을 벤치마킹해 개발해 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에는 J-20 스텔스 전투기가 새로 개발 중인 WS-15 엔진을 달고 시험 비행을 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영상은 WS-15의 성능과 안정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시험 비행에 성공한 것일 뿐이라서 중국이 자체적으로 엔진을 개발한 것은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한 중국의 WS-10, WS-15의 엔진은 형편없을 정도로 성능이 떨어지고 안전 신뢰성 역시 낮습니다. 오죽하면 중국의 파일럿들 사이에서는 중국 엔진이 탑재된 전투기는 목숨을 걸고 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돌 정도입니다. 미 BBC 군사평론가인 안토니 볼트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인터뷰에서 WS-15는 비행시간이 60만 시간 이상으로 안전성을 확보한 미국의 F-119와는 달리 비행시간에서 큰 격차가 있다며 단순한 성능 분석 시험에 성공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원하는 대량 생산까지는 많은 테스트와 개량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WS-15 엔진을 2025년까지 완성하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현재 중국의 기술력으로 볼 때에는 그것이 가능할지는 의문이 든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전투기 엔진 개발은
전투기의 기체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정교한 기술력과 계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자체 엔진 개발을 위해 러시아 엔진을 뜯어보고 베끼는 식으로 개발했지만 기본 기술이 없다 보니 20년째 성과가 형편없는 셈이죠. 그런데 한국은 중국이 20년간 공들인 엔진 분야의 기술을 넘는 성과가 곧 나올 것이라는 소식에 분통할 수밖에는 없는 것인데요. 특히나 엔진 강국인 미국이 든든히 버텨주고 있으니 자신들의 우방국인 러시아가 오히려 밉게 보일 정도인데요. 자신들의 엔진을 베끼는 중국을 나무랐던 게 러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엔진에 관해서는 우방국들조차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에 누구의 도움 없이 한국은 엔진 기술 개발에 더욱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엔진 기술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성능은 15,0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과 인력과 시설, 인증 인프라를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중 인력 부족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내 항공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개발 인력은 3,800여 명이며 그중 항공엔진 연구개발 인력은 200여 명 수준인데요. 한 해에 항공 관련 학과에서 연간 석박사극은 130명이고 학사는 360명 정도 나오는데 엔진 관련 인력은 1년에 고작 30명인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중 소수가 국내 엔진 연구개발 인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120여 명 근무 중인데요. 이를 엔진 업계 최고봉인 회사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다를 프렛 앤 휘튼이나 지의 연구 인력만 8,000터부터 10,000명 근무 중에 있기에 현재 턱없이 적은 숫자의 인력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고작 3,800명 남짓한 인원으로 KF-21 전투기를 개발하고 비행에 성공한 것을 신기해합니다. 타 국가는 그 인원의 2배로 엔진만 개발하는데 갈아넣는데 우리는 3,800명이 전투기도 개발하고 무인기, 엔진을 연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가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한다면 15,000급 엔진에 들어가는 코어를 개조하여 4만 파운드 엔진 개발까지 가능하기에 확장된 파생형 엔진을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는 유인기나 민항기 타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엔진 독자 개발 기술은 국가 성장 동력의 핵심 키이자 자주국강을 향한 마지막 관문이 될 것입니다. 자존심 강한 독일이 한국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곧 다가오는 겨울에 독일은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해 에너지를 구걸하는 것은 물론 운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오직 한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올라프 숄츠 총리가 직접 한국에 전화를 하면서 1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는 한편 한국에게 그동안의 인연을 생각해 도와달라는 말까지 하며 한국을 향해 저자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대체 독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왜 독일이 한국에게 이렇게까지 매달리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속이 타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이 그 주인공인데요. 강경한 반 러시아 전선의 중심 국가로 유럽에서 주도적으로 러시아 반대 세력을 형성한 가운데 러시아는 이런 독일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독일의 약점을 틀어주면서 실력 행사에 나섰죠. 처음에는 독일은 러시아의 협박에 아무렇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러시아가 가진 무기가 슬슬 효력을 발휘하는 겨울로 넘어서면서 러시아가 가진 무기는 바로 천연가스. 독일은 예전부터 싼 가격에 공급되는 러시아 천연가스를 이용해 대부분의 에너지 자원을 러시아에서 수입했습니다. 원전을 비롯해 친환경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발전소를 건립했으나 사실 그것만으로 독일 경제를 굴리기에는 턱도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리고 러시아가 천연가스 밸브를 잠그는 행동을 통해 독일이 얼마나 에너지 문제에 있어 취약한 국가인지 드러났습니다. 당장 가스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독일 전역에서 에너지 수급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원성이 빗발쳤죠.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독일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천연가스를 모조리 사용해도 올해 겨울에는 얼어 죽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측이 경제 전문가들 입에서 나오면서 독일 시민들은 패닉에 빠졌죠. 이뿐만 아니라 향후 수입할 천연가스 가격도 독일 시민들에게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독일 가스 가격 비교 포털 체크24는 작년 독일은 4인 가구 기준 174만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했지만 2022년에 들어서 534만 원을 내야 한다고 말하며 독일 에너지 산업에 큰 위기가 닥쳐왔다고 표현했는데요. 실제로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부담금은 독일 경제가 져야 할 의무라고 표현하며 이에 더해 부담금이 없다면 독일 에너지 시장은 붕괴할 것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시민들 역시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는 등 정부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에너지 수급을 위해 나서는 모습을 보였죠. 과거의 유물로 생각되던 땔감이 다시 독일 사회에서 인기를 끌며 주요 에너지원으로 복귀하는가 하면 석탄을 비롯한 갈탄 수입이 늘어나면서 해외 직구로 품질 좋은 석탄 수입에 독일 국민들이 나서는 등 대체 에너지를 찾는데 독일 시민들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독일 시민들이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아 나서는 것에 더해 독일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내세운 정책이 바로 LNG 터미널 건설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WSJ에 따르면 독일 경제부는 에너지 기업 알베에 그룹, 네덜란드 가스니가스니와 브룬스베텔 LNG 터미널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히며 러시아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싸서 러시아에 다량의 에너지를 의존했던 결과를 부랴부랴 LNG 터미널 건설로 회복하고자 했던 것인데요. 독일 북부에 위치한 브룬스베텔 LNG 터미널이 안정화되면 여기서 공급받는 연간 LNG 양은 80억 입방미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야 안정화된다는 차원에서 점점 다가오는 겨울 에너지 대란을 극복하기에는 부족한 방법이었죠. 급한 마음에 독일은 에너지 수입을 논의하며 캐나다와 합의를 통해 에콰천 연가스 LNG 수입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만난 올라프 숄츠 총리는 캐나다 동부 해안의 LNG 터미널에서 천연가스 수입을 결정지었죠. 겨우 숨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 독일에게는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바로 이 LNG를 실어와서 독일까지 견인할 LNG 운반선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죠. 현재 LNG 운반선의 최강자는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을 무섭게 쫓던 중국이 스스로 기술 한계를 드러내면서 주춤하던 사이 한국은 기술 격차를 벌리며 업계 탑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죠. 올해 상반기 글로벌 에콰천 연가스 운반선 발주량은 작년 상반기 대비 400% 이상 늘어난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도선업계를 대표하는 주종인 LNG선은 이제 명실상부 한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선 10척 중 7척이 한국에서 수주되었고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죠. 조선업계에서 한국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술. 영하 163도의 극저온 탱크에 저장해 천연가스를 운반해야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기술은 섬세함을 요구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설계가 잘못될 경우 배가 두 동강 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상 폭발 사고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성과 탁월한 저온 탱크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가 바로 LNG 운반선 분야입니다. 일찍부터 극저온 탱크 기술을 보유했고 탁월한 실력을 보였기에 한국은 최강자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중국이 인력을 투입해 저가 상품을 만들었고 한국보다 더 싼 가격의 LNG 운반선을 만들 수 있다는 소식에 중국이 한국의 뒤를 이어 LNG 운반선 왕좌를 차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자리를 그렇게 오래 유지하지 못했죠. 인건비를 이용해 저가의 LNG 운반선을 만들 수는 있었어도 기술은 한국을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후둥중화조선이 건설했던 LNG선 글래드스톤 호가 대표적인데요. 한국보다 싼 가격의 건조가 가능해 주목을 받았지만 2018년 호주 인근 해역에서 엔진 고장으로 움직이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끼쳤던 선박이죠. 결국 중국의 민낯을 확인한 여러 에너지 회사들은 믿을 수 있는 한국에 다시 LNG선을 의뢰하게 되었고 한국이 계속해서 LNG선의 강자로 지금까지 그 명성을 잇고 있습니다. 한 차례 빼앗긴 과거를 잊지 않고 한국은 절치부심하며 기술은 물론이고 압도적인 건조 능력으로 최근 Q클래스 LNG선 생산에 박차를 가하며 중국과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운송 용량이 20만 세제곱미터를 넘는 선박을 Q클래스 선박이라고 부르며 한 척당 가격이 3천억이 넘는데요. 이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곳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소위 말하는 빅3만 이를 만들 수 있죠. 중국에서도 Q클래스에 해당하는 선박을 만들고자 노력했지만 거대한 규모를 한 번에 제조하는 것은 아무리 인력을 동원해도 불가능할 정도로 한국 교선업체들은 압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죠. 이 밖에도 한국 교선업계 최강자들은 세계 첫 이중연료 엔진을 개발하며 다른 국가의 조선 기술을 아득히 뛰어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저압식 에콰천 연가스 LNG 이중연료 엔진을 만든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1만 9천마력급의 이 엔진은 LNG와 디젤 연료를 선택적으로 사용, 오토사이클 시스템을 적용해 저압으로 연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선내 연료 공급 시스템을 단순화시킬 수 있죠.
이를 통해 대기 중 질소산화물과 메탄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친환경 기조로 방향을 틀고 있는 유럽의 기준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엄두도 못 내는 일을 한국은 해내고 있죠. 독일에게 필요한 물건이 한국에 있는 것인데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입장에서는 대규모 LNG 운반을 통해 독일 에너지 대란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 한국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계획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급하게 한국을 방문, 한국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한 것입니다. 독일 말고도 유럽 국가를 비롯 에너지 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징검다리 에너지라고 평가를 하는 액화천 연가스 LNG를 원하고 있기에 이를 운반할 수 있는 LNG 운반선 수요는 폭증했습니다. 영국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LNG선 선가는 7월 기준 2억 3,500만 달러로 6월에 비해 500만 달러가 오른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품질 좋은 LNG 운반선의 대부분을 한국이 장악하고 있기에 지금부터 발주를 넣는다고 해도 기한 내에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현실. 사태를 파악한 국가들은 이미 한국에 대규모 물량을 수주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독일은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지 못한 국가인데요. 그렇기에 올라프 숄츠 총리가 직접 한국을 방문, 한국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독일의 요청에 답변을 빠르게 줄 수 없는 형편인데요. 이미 대기를 하고 있는 중동의 국가들을 비롯 미국에서도 가스 운반에 한국 LNG선을 미리 예약해 놓았기에 독일이 가용할 수 있는 LNG선은 한정적이죠. 그렇다고 함부로 중국이나 일본 등 기술이 떨어지는 국가에게 LNG선을 요청했다가 사고라도 발생하면 문제가 크기에 독일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10조 원어치의 대규모 LNG선 계약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원하는 양의 LNG선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죠. 과연 독일은 한국의 마음을 사로잡아 원하는 물량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점점 더 가치가 상승하는 한국 LNG선의 순항에 박수를 보내며 한국 LNG 운반선이 전 세계 표준 운반선으로 완전히 자리 잡길 기원해 보겠습니다.